자, 오늘은요, 가석방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요, 얼마 전에 2026년 가석방을 확대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이 30% 는다. 매달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300명꼴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러면 굉장히 좀 대폭 늘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교정 시설의 이 인원 대비 봤을 때 네. 수용률이 지금 13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청주 여자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평 남짓한 방에 13명씩 지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밀화 문제를 좀 해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인원들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들이 했었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초과밀 상태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제 범죄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수용소 과밀로 힘든 거는 수감자들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이들을 이제 돌본다고 할까요? 관리한다고 하는 교도관의 문제지요. 음. 교정 공무원의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5명 중 1명이? 예, 20%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교정 공무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적정한 인원을 넘어서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들 하나하나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격. 네.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 다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어떤 다시 병원에 가고 거기에 대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있었던 학교에서 교도관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특히 과밀 수용이 이제 갈등이 생기면, 네. 재소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거를 교도관한테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한테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본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툭 지금 튀어나오는 저 겁니다. 보면은 예. 막 교도관이 맞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저기 대치하게 있으면 저 상태에서 아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저 피도 나고 막 그럴 때 저 트라우마가 결국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되는. 사실은 20%는 최소치입니다. 최소치예요. 예, 예. 5명 중 1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도소 과밀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정부가 좀 꺼내든 카드가 가석방 확대 카드입니다. 일단 임 변호사님, 그 가석방 제도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이거는 언제 왜 만든 거예요? 이 1953년도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가석방이라는 건요, 이 가석방 된 때부터 네.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서 나머지 형기를 마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형기를 다 못 채워도, 다 안 채운 상황이어도 교화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중요한 점은요, 자유의 몸이 된 것 아닙니다. 이 보호 관찰 같은 것이 뒤따르게 되고,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잘 교화가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을 시키는 그 조건이 교화가 될 수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본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그 교화에 좀 도움이 돼요?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험적 수용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규범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 재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 같은 경우는 네. 32.1%가 재복역, 그러니까 재범죄를 저지른다는 다시 겁니다.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예. 만기를 다 채운 경우, 근데 이제 가석방 된 경우에는 6.8%가 재범이 된다는 건, 말하자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일정 정도 교화가 된 사람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두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서 사회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재범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저는 그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까지 따져볼 수는 없지만 가석방이 그래도 재범률이 조금 더 낮게 잡힌다. 상관관계 정도는 있는 거죠. 상관관계 정도는 잡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짚어볼 만한 게 이 제도를 정면으로 흔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마산 대학 교수 살인 사건,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명 전용술 사건입니다.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용술은요, 10대 때 이미 이성교제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폭행을 휘둘러서 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출소를 하고요, 연인이 변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어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선고받았다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이 미성년자의 어떤 이 미완숙한, 비완성된 그런 마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참작이 되어서 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고 특별감형에 의해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19년을 복역하고요. 네.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 이 가석방이 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었던 2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대학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이 초등학교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이 전용술에게 용기도 많이 북돋아주고 사회로 잘 돌아와 보자 이렇게 면회도 자주 찾아갔던 인물인데 네. 가석방된 이후에 이 대학 교수에게 돈을 몇 차례 빌리려고 했었나 봐요. 음. 그런데 이 돈을 빌리려는 이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기가 가석방되는데 탄원서도 모아주고 힘을 실어줬던 이 교수를 잔혹하게 살인을 한 겁니다. 그래요. 가석방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석방이 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점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은 극히 일부 사례입니다. 예. 모든 가석방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사회에 큰 의문을 던져 주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극히 일부 사례긴 하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일단 따져볼게. 극히 일부라고 한 점은 그러니까 모든 가석방자가 이런 범죄의 길로 다시 뭐 발을 들여놓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석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재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예, 조금 이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서의 행형 성력도 우수한 경우 그랬을 때 이제 교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재범률이 낮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가석방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도 이제 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의뢰인의 연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없는데 그나마 연락을 주는 건 이렇게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았지만 일부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줬어 가지고 그래서 가석방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봤을 때 가석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은 경미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용술 얘기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살인 전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석방이 됐다는 건데 그럼 대체 그 가석방 기준이라는 게 어떻길래 이 살인 전과까지 있는 사람까지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일단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예.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짚고 싶고요. 물론 이제 예전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더 느슨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용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네. 이후에 또 20년으로 결국 유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되었기 때문에 가석방이 가능했습니다. 이 무기징역에 가까운 20년 정도라면은 네. 가석방이 원칙적인 경우라면 3분의 1만 형기를 채우면 일단 심사 대상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80~90% 정도는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용술 사안 같은 경우에도 19년을 복역하고 네. 이제 가석방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교화 가능성입니다. 좀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네. 충분히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회로 돌아가서 남은 형기를 마쳐도 충분히 교화가 됐는가 그 부분을 보게 되고 특히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면 이제 범죄에 이르게 된 사정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 가석방 업무 지침 같은 것을 보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 네. 어린 딱한 시절에 사정. 어떤 피해를 본 바가 있었는지 결국 사회의 감정이나 법 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한 축이 되곤 합니다. 근데 가석방 사유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런데 문제는 사형 선고만 아니라면 사실상 어떠한 흉악범도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교도소 안에서는 가석방을 사실상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석방을 노리는 흉악 범죄자들 첫 번째 인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이 사람입니다. 1급 모범수로 가석방을 노린다. 누굴까요? 바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입니다. 자, 지난 2022년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그 계곡 살인 사건인데 일단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커다란 튜브 위에 올라탄 피해자 윤모 씨. 조현수와 공범 이모 씨가 튜브를 끌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조현수가 튜브를 위아래로 위태롭게 흔들고
일행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못 뒤집네. 준수야, 같이 가서 뒤집어. 결국 이날 오후에 이은혜와 또 공범 조연수는 이 피해자를 절벽 위에서 다이빙을 또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그런데 자, 이은혜가 이 사건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어요. 수차례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요. 생명보험 6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요. 이 피해자의 자가용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낸 정황이 확인이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거 잘못 먹으면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거 독을 음식을 제공을 해서 이때도 살인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고 이 어깨를 고의로 누름으로써 마치 이 물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유도하면서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적발이 되어서 네. 신고까지 됐었던 사안도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살인 시도 끝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 끝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결국엔 이제 이은혜는 무기징역 그리고 또 조연수는 30년형을 확정받고 지금 일단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 가석방 얘기. 그러니까 이은혜가 1급 모범수로 가석방을 노리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단 먼저 가석방의 순서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네. 분류처우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이 사람이 수용 중에 모범수인지 아닌지를 그 교도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이게 되면은 네. 모범수가 되면은 그 뒤에 일종의 관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좋게 보이는 사람 뒤에 더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계속 가석방 트랙이라고 트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분류처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교정자문위원회한테 또 잘 보이면은 이게 좋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은혜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자술서 같은 경우를 진술을 봤는데 네. 이게 뭐 판사님한테 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저 내용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피해자가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네.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죠.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뭔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그렇죠. 하는. 내가 네. 뼈저리게 후회하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 보면 저건 흔히 말하는 빵점이죠. 왜냐하면 저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감. 피해자가 얼마나 아팠는가 그게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분류처위원회에서 급을 높이려고. 아, 급을 그러니까 예. 높인다. 그러니까 모범수로 좀 분류가 예, 되고 예. 싶어하는. 자,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가 서로 가석방 논의를 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60%만 복역하면 가석방인데 이게 조연수와 이은혜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6년 뒤면은 가석방이야. 그 뒤에 뭐라고 써있을까?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예. 자기가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건지도 네. 그걸 난 모범수 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기징역인데 네. 다시 나오면 아빠가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류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교정위원회까지 그 트랙을 네. 너무나도 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연수랑 이은혜가 뭔가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네. 정황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 트랙을 꿰고 있다는 거는 재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박사 수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면 박사 수준. 네, 아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보고 있는 때는 행동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볼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근데 아까 보란 교도관 숫자가 어떻습니까? 너무 적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밀히 볼 수 없네요. 흔히 말하는 네.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은혜가 공범과 또 가석방 논의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유족의 안타까운 근황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그 이은혜가 예전에 본인의 아이를 이 윤모 씨의 아이로 입양을 시켰었거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험금이라든지 상속을 노리고 하지 않았었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족 측에서 이은혜를 상대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아버지가 윤모 씨 피해자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암에 걸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면 두 번째 가석방을 노리는 또 흉악범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재력으로 가석방을 노린다. 누굴까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입니다. 이것도 2019년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살인 때를 긴급 체포하겠던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제가 검거 당시 모습 봤습니다. 이제 태어남을 넘어서 뭐 제가 당했다, 내가 당한 거다라면서 반문까지 하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 우리가 보통 피해자 코스프레죠. 내가 당했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폭행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되게 당당하게 왜 내 수갑을 채우시죠? 눈 똑바로 쳐놓고 보통의 범죄자들은 저렇게 하면 주저앉습니다. 막 울기도 하고. 근데 저 보십시오. 굉장히 확신이 드는 그렇죠. 눈빛인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좀 전환하는. 그렇죠. 저 상황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범죄라고 꿈꿨으나 본인은 결국 이제 수사에서 드러났어요. 심지어 이게 한 2주 정도 철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요, 2017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혼하고 2년 동안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권을 신청을 했고 이제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받게 되자 네. 고유정은 격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계획적으로 전 남편을 제주도의 한 펜션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수면제, 졸피뎀을 구입을 하고 네. 이 펜션에 가서 이 본인이 요리한 카레 라이스에 이 졸피뎀을 넣어 남편을 잠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본인이 계속해서 이 펜션에 머물면서 이 사체에 대한 처리까지 하려고 한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고 이 시신을 은폐하기까지 하는, 그리고 배편으로 본인은 제주도를 빠져나오는 철저히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면접 교섭권 이걸 둘러싼 이제 갈등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일단 남편을 살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이한테 광적으로 집착하는 심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러들은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유전적 근친도를 먼저 봅니다. 유전적 근친도가 보통 알파라고 쓰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0.5에 가장 맞춰지면은 가장 최고의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랑 0.5가면은 최고의 분노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네. 그 자식을 조금만 건드리면 굉장히 화가 나고, 반대로 남편은 사실은 자기랑 유전자 근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통 사이코패스 범죄의 특징입니다. 아, 그런 또 특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군요. 네,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재력으로 이제 가석방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재력으로 가석방을 노린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한 사업가 집안의 딸로서 이제 컸기 때문에 네. 재력이 뭐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도 지금 뭐 고유정이 이제 아무래도 돈 많은 재력가 집안이니까 변호사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써서 좋은 면을 써서 뭐 몇십 년 살다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또 가석방 될까 봐 무섭다. 이렇게 예.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사실 저 내용을 보면 이미 사건이 끝이 났는데 끝이 나고 형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제대로 된 형 집행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계속 전전긍긍 살고 있다. 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남동생이 저런 우려를 할 정도로 전전긍긍인 상황이다라는 건데 아니 그럼 이걸 따져봐야겠죠. 도대체 이 가석방 절차 누가 심사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론에 나는 것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네. 올라가는 서류는 이미 이전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전에? 왜냐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제가 분류처위원회라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류처위원회가 되면은 1급 모범수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교정자문위원회 교정위원들이 보통 이건 그 해당 교도소의 민간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주 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들 사이에 도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차피 민간위원회고 이들한테 잘 보이면은 네. 상당히 점수가 높게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행정 기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관들은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혹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조심스럽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횡행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지가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왜냐하면 허점이.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판단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서류가 가석방 심사위원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네. 서류 심사를 하지 실질 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허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이 범죄자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좀 단순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고 이제 떨어진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이제 들어오시면 혹시 뭐 질문 내용 같은 걸 공유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경우 거의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될 만한 사람들을 올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 교도소에서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우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고유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고유정의 또 수감 생활 태도를 두고도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사도 잘하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관계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반면에 동료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고유정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갈 때 일부러 밀치면 고유정도 욕설로 강하게 대응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를 저희가 바탕으로 이제 증언들을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런 게 가석방 노림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는 되게 잘합니다. 굉장히 불쌍해 보이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재소자들은 알죠. 굉장히 거짓말을.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언론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네. 사실은 이 그 언론 보도 자체도 가석방에 올라가거든요. 네.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심리전. 자, 이 심리전 얘기를 해주셔서 세 번째 인물은 이 심리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채널A의 이 범죄자가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저는 어느 방송국에도 사건과 관련된 서신을 보낸 적이 없지만 채널A의 남다른 신뢰도에 일이 몇 자 끄적여 봅니다. 제주도 제 스스로 관련 서적들을 구해 냉철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고 봅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저는 환경적 요인에서 기민한 소시오패스 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저는 어느 방송국에도 사건과 관련된 자, 스스로를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이렇게 칭하는 세 번째 인물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사형수도 가석방을 노린다.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입니다. 일단 이 유영철이 가장 짧은 기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20명을 살해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 이전에도 뭐 절도, 강간, 뭐 폭력 이런 전가 14범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살인 사건을 저지르다 보니까 당시에 이 대중들이 어떻게 각인이 됐냐면 소시오패스, 당시에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의 개념이 유영철 때문에 알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정말 이제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다른 범죄자들이랑 어떻게 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은 러스트 머더라고 합니다. 쾌락살인. 살인을 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자와 보통의 살인자. 이 살인자는 쾌락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목적은 살인 그 자체죠. 살인을 함으로써 예. 느껴지는 일차적인 감각적인 쾌락. 그 자체가 유영철이 다른 범죄자와 큰 차이를 느낀다.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극구 뭐라고 합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이코패스가 되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그걸 공부를 통해 알았거든요. 본인이 또 알아서 이렇게 예, 예. 설명을 하는 거군요. 자, 일단 유영철은요 사형을 또 확정받고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미결수로 또 분류돼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저희 채널A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 범죄 프로파일러 유명인들한테까지 편지를 줄줄이 보냈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무차별적인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범죄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 유영철의 범죄는 어느 정도 다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종의 궁금증을 유발해 갖고 찾아오게 만들어 갖고 나중에 이제 조금이라도 뭐 가석방이 되든 뭐든 어쨌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지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보내죠. 근데 배프로파일러는 받아보셨다면서요? 전 있던 대학교에서 예. 대학교로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았지? 지금 이 그림은 뭐예요?
이게 자기가 예. 그린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유영철이 본인이 예, 직접. 본인이. 근데 이런 것도 뭔가 가석방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 사회적으로 사회성에 문제가 없다. 아.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설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합니다. 저 그림 하나 놓고 한 서너 장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예. 근데 임재 변호사, 사형수는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석방은 될 수 없습니다. 예.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가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기 때문에 사형수는 일단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뭐 특별 감형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거나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집행의 시효 또한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형법 개정을 통해서요. 이전에는 사형 같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30년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집행이 되지 않고 네. 마치 무기징역처럼 감옥에서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럼 이제 자유가 되는 것이냐 이런 해석의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혼란을 아예 방지하고자 사형은 집행 시효까지도 현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내년부터 늘어날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